네, 두근두근 위례 라이브 2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. 오늘은 본인들이 그 선택한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오셔서 이 책이 왜 나를 선택했는가, 나는 왜 이 책을 선택했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이전에 포노 사피엔스, 군주론, 그리고 우린 너무 몰랐다, 이렇게 세 가지 책을 이야기를 나눴고요. 그 다음에 다시 2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작년에 좀 이렇게 인기를 끌기도 했었고, 또 잠깐 인문학 열풍이라고 할 건 없고 인문학 책이 좀 많이 서점가에 나온 적이 있었죠. 최근도 그런가요? 그렇죠. 그 한때 왜 실용서나 아니면 자기 개발서 자기개발, 같은 네. 게 엄청 많이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아파도 괜찮아, 약간 그런 위로하는 책과 그렇죠. 함께 이제 오히려 또 이제 본질적인 그런 뭐 철학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, 제가 선택한 책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입니다. 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예. 네. 제목은 들어봤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뭐 철학으로 찌르나? 뭐 이렇게. 그렇죠. 그러니까 디자인도 표지가 아주 책이 멋있네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무슨 디자인이 디자인이지? 무슨 기둥 같기도 하고 맞아요. 펜 이 같기도 펜이 우리가 말하는 뭐 아담 스미스, 토마스 음. 홉스, 뭐 이렇게 칼 마르크스 이런 그 유명한 그 펜이 창보다 칼보다 강하다라는 그렇죠. 느낌 같은 네. 이런 그 표지를 가지고 있고요. 또한 그래서 그 펜이 마치 책을 기둥처럼 받치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. 디자인 좋네요. 네. 네, 가운데가 곧군요. 배흘림 양식은 아닙니다. 배울림은 아니고. 그렇죠. 네, 반듯하게. 네, 그 제가 이 책의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었던 이유는 가끔씩 보면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과는 정말 가치관이 다르구나. 그 가치관이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정말 다르구나.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게 이 사람한테는 별로 귀하지 않구나. 또는 그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안 중요한 경우. 뭐 그런 거 있어요.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, 뭐 그렇게 치면 돈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옷이나 가방을 사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다른 데에 큰 돈을 쓰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별로, 근데 그렇게로는 다 다르잖아요. 네, 뭐에 돈 쓰는지 이거 되게 네.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저희 뭐 악기, 장비, 오. 의와 주는 필요 없어. 시계 예. 올빵한다. 그러니까 뭐 먹는 거를 정말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고, 그다음에 옷을 정말 예쁜 걸 입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고. 남자들은 장비병이 많죠. 사진 장비. 찍는 사람들은 뭐 카메라라든가 요즘 이제 아는 분이 있는데 이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장비병이 있어요. 그분이 얼리 어답터에다가 지금 요즘에 이제 그 건설 현장을 주로 다니시는데 원리 어답터. 네, 부러워하는 탄식이 막 옆에. 뭐에 빠지셨냐면 드론에 빠지셨어요. 어, 그래가지고 그 드론 네. 비싼 장난감 아닙니까? 회사에서 그 장비를 써야 되는 일이 있나 봐요. 네. 근데 이제 본인이 관리를 하니까 점심 먹고 차 타고 이제 찍으러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약간 강원도에 양수리 산들, 뭐 이런데. 네, 강원도에 있으니까 음. 산 강원도 그 춘천에 이제 그 주변을 다니면서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거죠. 드론 기능 참 좋대요. 파노라마 찍어놨는데 죽입니다. 아주. 그 왜 그래서 요새는 뭐죠, 그거 무슨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밥 해 먹고 사는 프로그램들 같은데 보면 진짜 네, 그 작은 오막살이 집 한 채가 그 산에 어디에 있는지 같은 거 보여주는 장면을 꼭 이렇게 네. 찍지 않나요? 그래서 정말 요새는 그런 장면이 없으면 드라마, 아니 뭐라 그러죠?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거 못 만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그 작은 막 물방울 똑똑 떨어지는 그런 장면 같은 거 한참 나오다가 다시 막 산 하나를 훌쩍 넘어가는 장면 같은 거 나오고. 맞아요. 그렇죠.
이야기가 엄한 대로 썼네요. 자, 철학으로 좀 찔러보시죠 다시. 네.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 가치관이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고 했을 때 상대방을 만약에 설득해야 한다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. 꼭 설득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. 근데 이 여기에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하는 것이 이제 철학이고 그 철학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방식이다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생각을 하려면 비판적인 사고의 핵심을 배우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리고 또 철학을 배움으로 하여서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로서의 철학.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정리함으로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50가지 생각 도구라는 그 말로 이제 부제가 되어 있고요. 뭐 어떻게 보면 제가 가끔 요새 농담으로 반백년을 살아오니 뭐 약간 이런 식의 그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 반백년 살았어요? 반백년을 사는 것이 곧 이제 되는데 저는 이때쯤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좀 명료하고 정해지고 편안하고 이제 여태까지 살던 방식으로 계속 살면 되겠구나라고 왜 어렸을 때 생각하잖아요. 이렇게 어렸을 때 10대, 20대에는 막 40대, 50대, 60대 분들은 그냥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삶을 계속해 해오고 또 그 분야의 뭔가의 그 기반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포스 같은 게 그렇죠. 있었죠. 그러니까 50대만 해도. 저희 그리고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이니까 그때 보면 이제 뭐 50대면 지천명이라 하나요? 그러니까요. 이게 모든 게 다 보여야 되는 거 하늘의 아닙니까? 뜻을 알아야 되는데 정해져 이건 있는 내 마음도 것처럼. 모르겠으니까. 아무도 몰라 이건 진짜. 그러니까 그런데 왜 나는 아직까지도 마치 그 10대, 20대의 불안함이라든가 또는 망설임 그리고 두려움, 또는 불확실함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가? 속에는 그런 게 있는데 좀 주름진 껍데기를 씌워놨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정도의 느낌? 나이 먹는다는 게. 그런가요? 네, 저는 좀 아직도 제가 너무 애 같은데 그 애 같은 마음이고 그 두렵고 부끄럽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힘든 마음이 나만 그런 것일까? 또는 나의 생각이 아직도 자라나지 않은 것일까?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근데 저만 그런 거죠? 아, 저도 저도 그렇습니다. 그 왜 막 서른 즈음에 이런 노래를 가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그 서른 즈음에 하니까 막 서른이면 정말 막 다 산 것 같고. 그 저기 김강석 네. 선생님이 그 저기 인생 이야기 뭐 노래 이야기에서 라이브 앨범 있어요. 거기 서른 즈음에 부르시기 전에 멘트가 있는데 서른 지나서 그 멘트를 들으니까 좀 약간 가관입니다. 서른 되면 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좀 정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. 근데 전 서른 돌아가면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. 네. 아이고. 그러니까요. 서른이 되면 정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는데 마흔이 되면 정해질 그때쯤 줄 되면 알았는데 또뭐 마흔 즈음에 부르시지 않았을까 생각 드는데. 저런 노래도 있어. 내 나이가 어때서. 맞아요. 그게 더 하나 더 좋은 것 같아. 그건 70 먹어도 상관없는 거야. 내 나이가 어때서 뭐 난 청춘이야. 그러니까 아직도 그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은 어리죠. 그런 마음으로 근데 마음이 어리고 뭐 마음은 청춘이다 이런 건 있지만 여태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의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생각을 더 깊게 해주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적어도 나는 나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의 방향 왜냐하면 경험이 어쨌든 쌓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알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네, 이
철학이라는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정하고 가치에 대한 그런 비교를 할 수 있는 힘이 이런 그 철학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삶의 힘이 되도록 그래서 좀 선택해 봤습니다. 이제 저자가 누구예요? 이 저자는 국내 야마구치 슈라고요. 아, 일본인이구나. 네, 일본인이고요. 네, 번역은 번역은 김윤경 씨가 하셨어요. 네, 네. 전문 번역가인가 보다. 네,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분 자체는 그 원래는 경영이나 인사 컨설팅, 네. 뭐 기업 컨퍼런스 이런 거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직감을 단련하고 자기의 생각의 흐름을 이제 철학으로 가다듬는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. 이제 찬찬히 읽어보고 감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그런데 대학이나 이렇게 교양 과목에서 배우는 철학개론 또는 대학에서 배우는 철학들 있잖아요. 그런 철학을 접하다 보면 철학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누가 무슨 뭔 생각했고 쭉 그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칸트 철학이 어떻고 뭐 키에르케고르인가 뭐 이런 사람이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렵게 느껴지잖아요. 근데 저는 나이 들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 철학은 과연 그런 게 철학이라기보다는 철이 들어가는 게 철학이 아닌가. 우리가 철 들어가는 거 그것이 철학 아닌가 싶기도 명언입니다. 해요. 이게 이 철학이 들어있는 아재 개그 같은데요? 아재 개그라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? 그러니까요. 네. 이 철이란 철자가 계절의 철자가 아니라 이 지혜로울 철자라고 는 생각하거든요. 맞아요. 철든다는 게. 그러니까 애들 보면 커나가는데 대학생도 그만한 나이에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못 깨닫거든요. 철이 뭐 지식만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.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뭐 있어야 되는데. 그런 면에서 철이 들어가는 거다. 그러니까 노인들도 철 안 든 노인들이 들어 있거든 많이. 예를 들어서 노숙자 이렇게 있으면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있는 거지 왜 거기서 그렇게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? 건강한 사람이라면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철학은 어렵게 하는 옛날식의 어떤 그런 역사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나를 올바로 방향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. 이거는 정치색이나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나의 삶을 어떻게 방향 잡고 영위해 갈까.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저는 이제 살아오니까 느끼는 건데 그래서 저는 걱정이 별로 없거든요. 지금도. 네,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족적으로도 어려워지고 했어도 그걸 다 겪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별 걱정이 안 돼요.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. 그러면서 뭔가 자꾸 바깥을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성이 들어가지고 여행도 좋아하고 나가면 뭔가 하나의 뭘 글거리를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싶은 뭐 그런 어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걱정은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우울증, 멋지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우울증 이런 게 안 걸리는 이유가 존경합니다. 바로 그런 게 있지 않나. 뭐 별퍼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방법, 그다음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대하는 거를 전 이제 나름 벌써 몇 년 됐죠. 몇 년인지 아세요? 기억나세요? 한 7년? 그렇죠. 6, 7년 됐어요. 네, 7년. 그러니까 2012년, 네. 2012년 여름 이후에 네. 이제 만나서 그때부터 이렇게 뭐 자주라면 자주, 뭐 뜨문뜨문 이렇게 계속 만나 뵈면서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그 재미있게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. 제일 어렵죠. 사람 만나는 게. 제일 어렵죠. 제일 어렵죠. 네. 그게 그 만날 때마다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고 만날 때마다 힘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저에게도 힘을 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. 만나는 걸 제가 힘이 나는데. 그거를 그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를 제가 이제 지켜보고 있을 때에도 감동적인 경우가 많이 벌써 있었습니다. 나이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가 굉장히 젊어지는 느낌. 그래서 이제 가보면 머리도 다 빠지고 거울 보면 주름져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젊은 느낌. 머리는 뭐
머리요. 머리는 뭐 여기 저는 옛날에 후배를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네. 결혼하지 않으면 네. 스님 될 팔자라고 나와요. 옛날에. 어. 지금 저절로 스님이 되어가고 있다. 그러면 이 고개를 잠시 돌리면 결혼하지 않으면 뭐 신부님이 되실 분이 여기 그랬을지도 계시나? 모르죠. 어. 근데 어쨌든 그 관장님 그 벨파 관장님 만나면서 좋은 건 철든 분이라서 그래요. 철이 없는 분이잖아요. 맨날 어줍다 그러고 철든 분 만나니 조금 좋지 않겠어요? 덜 어지럽고. 그렇죠. 플러스 마이너스. 네. 네. 요- 웃어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어줘서 이 아재 개그가 끊이질 않네. 아 근데 이게 철학책이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. 음. 얇은 것도 어렵고 그래. 두꺼운 것도 어렵고 다 어려워. 어렵더라고요. 저도 궁금해서 한번 이제 뭐 막 권장도서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. 네. 막 이렇게 유시민 같은 분들이 뭐 음. 이렇게 책에서 써는 거 있어요. 네. 뭐 이런 책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몇 권 사서 보다가 그냥 머리를 쥐어 뜯고. 근데 여기 이런 책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거 좀 아닌 것 같죠? 이거는? 이해하기가 쉽게, 쉽게. 좀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름 보니까 뭐 아까 뭐 홉스 뭐 네. 한나렌트 막 되게 유명하잖아요. 뭐 악의 평범성 이래가지고 한 3분짜리로 요약하면 막 저거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막 그래서 막 그렇죠. 책을 보는 순간 후회가 되는.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? 그래서 좀 철학이나 뭐 이런 얘기들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좀 이제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작업도 그만큼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요즘- 많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는 거는 좀 관심이 많이 늘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게 좀 이렇게 목적한 바대로 잘 되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.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어쨌든 네 마지막 책 하나 소개받겠습니다. 네, 책을 만드는 김전무입니다. 네. 제가 고른 책은 제목이 독특해요. 지랄발랄 하은맘의 18년 책류가. 욕 아니고요. 네. 18회를 이렇게 얘기한 건데 뭔가 눈에 확 들어오게 네. 도대체 네. 이게 뭘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고요. 책 내용은 읽어보지 않아서 아직은 모르지만 일단 슬쩍 살펴보니 그 18회에 걸쳐 가지고 아이를 독서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자유분방하게 강요하지 않고 키운 엄마의 육아 일기, 뭐 나름 성공기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아이를 대학에 잘 보냈고 아이가 잘 컸으니까 그런 책이고요. 이제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번역서를 하나 출간한 게 있는데 비인지 능력 키우기 엄마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. 같은 이제 육아 파트에서 볼 수 있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라고 하면 뭐 이제 공부하는 데 관련되는 능력이죠. 수리력, 판단력 뭐 이렇게 암기력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외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능력. 다시 말하면 뭐 좌절했을 때 빨리 회복하는 능력, 타인을 받아들인 공감 능력, 그다음에 결단력, 그다음에 뭐 추진력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비인지 능력이라고 한대요. 이제 비인지. 뭐 여태까지 사실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요즘 얘기하면서 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화두가 AI 아니겠습니까? 근데 AI 시대에는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계산 무슨 뭐 사고 판단, 논리 이런 것들 거의 이제 그 인공지능이 다 대신하게 되잖아요. 그것도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. 예를 들면 뭐 지금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지금 컴퓨터로 할 일 30년 동안 할 일을 뭐 1초도 안 걸려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더 빠른 세상이 올 거고 그 인공지능도 더 발달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인간인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본다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들 조금 더 감성적인 영역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배치할 것인가 이렇게 그 상황 판단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할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수학 같은 거 영어 같은 거 물론 이제 아는 건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아이들이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.
그럼 이제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좌절하지 않고 좌충우돌 하면서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들, 그다음에 추진하는 능력,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,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지 능력에 대비되는 비인지 능력을 길러야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서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제 한 자리를 인간으로서 유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, 그런 취지의 것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비인지 능력을 키워줄 것인가? 이제 아이들한테 자립심을 길러줘야 되는데, 그럼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항상 어렸을 때부터 늘려주고, 넌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, 자, 요거가 있어. 넌 어떤 거 선택할래? 그 이유는 뭐니?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와 그다음 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, 게임을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잖아요. 게임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요. 왜 맨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그거 뭐 졌다고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 나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엄마라든가 선생님의 중요하죠. 말씀만 듣고 배우는 관리를 잘 받아온 아이들은 어느 순간 한 번쯤은 실패할 만한데, 그때 되면 크게 좌절한다는 거죠.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제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하고, 혼자서 좌충우돌한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큰다. 생각도 마음도 몸도 그렇게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뭐 그거를 갖다 조금 더 재미있게 혹은 더 뭐 발랄하게 쓴 책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낸 서적에 나름 이제 경쟁 서적으로서 이분은 어떻게 썼을까, 어떤 식으로 판매 루트를 잡고 영업을 하는가, 나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샀습니다. 예.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아까 라비님이 소개해주신 책과 연관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서는 뭐 잡다한 지식이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, 그러면 뭐 개개의 사람은 무엇을 다시 가질 것인가? 우리가 이제 뭐 영어 단어 스펠링 외워야 돼,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걔네들이 알아서 찾아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,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폰 세대에 다시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? 스마트폰이 해주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?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편으로는 관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뭐 서로 다르게 본 책인데, 네, 옆에 놓고 보니까 네. 묘하게 상반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두 가지에서 다 드러나는 내용들을 잘, 네. 네, 다르지만 잘 같은 이야기를 네. 하고 있는 듯한 느낌. 맞습니다. 시대가 바뀌고 있지만 뭐 지금 철학도 같이 얘기를 하셨지만 역사도 얘기하셨고, 맞아요. 결국은 뭐 어느 것 하나 돌고 돌아도 결국은 다 같은 내용을 어떤 색깔로 좀 다르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인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. 중요한 거는 네, 잘 선택하는 거, 잘 고민하고 선택하는 거, 그리고 좋은 정보가 있어도 그게 그냥 정보로 남지 않고 내게 되지 않으면 그냥 그거죠. 그러니까 잘 선택하는 기준을 세울 때 필요한 책들인 것 같습니다. 모든 책들이. 그럴까요? 지금 다 정말 제각각으로 고르셨다라고 생각했는데,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무엇을 보고 알고 생각하고 살 것인가라는 그 고민에 관련된 책들을 다 선택하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닮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재밌네요. 네,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오늘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너무 소중하고 기쁜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클로징 한번 안 해주실까요? 네, 두근두근 위례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저는 정관장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